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전산회계 탐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간단 설명이죠. 자, 먼저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재고자산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정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고자산이란 생산 과정이 있거나 판매 과정이 있는 모든 것을 재고자산이랍니다. 요것들이 다 재고자산들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 전산회계 2급과 FAT 2급 그리고 FAT 1급에서는 재고자산이 상품만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산회계 1급 이상에서 다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재료 이거 보기 전에 내가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무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원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원재료를 투입해서 쪼물쪼물 뭘 만듭니다. 중간 부품이 조금 나오겠죠. 제공이 됩니다. 어디에? 반제품에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반제품을 또 투입해서 다 만들게 되면 제품이 되고요. 이 제품을 팔려고 사무실에 가져오면 상품이 되고, 이 미착품은 내가 사기는 샀는데 구입하기는 구입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배송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을 미착품이랍니다. 크게 어려운 요게 사실은 원가의 흐름입니다. 원가의 흐름이고요. 어렵지 않죠. 내가 차 만들 때 필요한 거 고무나 쇠는 원재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타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타이어 자체로도 판매가 가능하죠. 그게 바로 반제품입니다. 이 타이어와 차량 본체를 결합하게 되면 제품이 됩니다. 공장이 있는 거죠. 이 제품을 팔려고 사무실로 가져오면 상품이 되고요. 미착품은 내 것은 내 것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원재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재료,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료 및 재료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FAT 2급, 전산회계 2급에서는 원재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1급 세무까지도 생각하고 하면서 공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일단 요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공품입니다. 재료비, 재료 있죠? 노무비, 인건비 말입니다. 제조경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주죠. 투입하여 제조 중인 상태의 미완성품, 제공품. 반제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공비를 투입하여 만든 중간품으로 판매 가능한 물품. 제가 차를 예를 들어서 타이어는 차 만드는데 필요한 거죠. 타이어 자체로도 판매 가능하잖아요. 그게 반제품. 그래, 제품은 이제 다 만들어진 거.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투입하여 만든 완성된 물품. 제조업입니다. 우리는 판매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 또 소매업이 되고요. 미착품, 상품, 원재료 등을 구입하였는데 운송 등의 이유로 도착하지 않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미착품이 됩니다. 자, 다음 투자자산,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거. 자,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앞에 보니까 장기가 있네요. 장기는 결산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됩니다. 즉 내년은 다 단기고요. 훈내년이 다 장기입니다. 장기성 예금, 만기가 1년 이후의 도래.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내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내년. 왜? 결산일. 올해의 결산일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니까 내년은 다 1년 이내가 됩니다. 장기 투자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데요. 앞에 당좌자산에서도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당좌자산의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투자자산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장기 대여금,
대여니까 빌려준 거고요. 금은 돈이고 장기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 되겠죠. 대여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것, 돈 빌려줬는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것. 투자 부동산, 부동산 하면 뭐 토지, 건물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앞에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뭐 투자의 목적의 부동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됩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나 건물, 만약에 내가 사용하려고 토지를 샀습니다. 그럼 계정과목이 토지예요. 사용하려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해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회사 영업부도 설치하고 뭐 다른 걸 할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물 가격이 너무 보니까 싸게 나왔어요. 요거 다 나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엄청 오를 것 같다.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 투자 부동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외치한 퇴직연금.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전산회계 1급 이상에서 나오는데 그때 요점 정리에 다시 나올 겁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당좌 예금 개설 시 당좌 개설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등 특정한 목적에 따른 현금과 예금.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앞 강좌에서 당좌 예금 공부했잖아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예금입니다. 그런데 당좌 예금을 개설을 하려면 은행에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주는 보증금이 뭐? 특정 현금과 예금. 다음 유형자산이네요. 자산 내거, 유형 눈에 보이는 거. 자,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내것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유형이니까 물리적인 형체가 있다. 눈에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토지, 땅 말합니다.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대지, 땅, 임야, 산, 전답, 논밭 등을 토지라 그러고, 건물,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공장, 사무실, 창고 등으로 냉난방, 조명, 기타 건물 부속 설비를 다 포함해서 건물. 구축물, 차는 안 노는 건데요.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교량, 교량, 다리 말입니다. 우리 큰 공장 같은 데는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다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갱도, 굴 말이죠. 굴, 토굴, 땅굴 같은 거 말입니다. 상하수도, 터널, 그리고 전주, 지하도관, 신호장치, 정원. 그러니까 뭐 정원하면 어떤 게 될까요? 자기 공장에 마당 같은 게 있어서 마당에 정원시설 이런 거 있죠. 구축물이랍니다. 기계장치,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는 거. 차량 운반구, 이것은 차량 플러스 운반구입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차 말입니다. 승용차, 트럭 등과 차량 운반구. 이런 걸 알고 계시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그것도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비품,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집기, 비품, 컴퓨터 등을 비품이라 그러고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영업 활동에 사용할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것. 자,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우리 건물 지을 때 한두 달 만에 금방 짓는 것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그때 계속 돈이 지불이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들어가는 건물 때문에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모든 돈이 건설 중인 자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이네요. 무형이니까 자산은 내 거, 무형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되며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거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형체가 없으나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자, 언뜻 보면 새로운 말들처럼 보이지만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부분은 물리적 형체가 없단 말입니다. 왜? 무형이니까. 유형과 무형은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무형자산의 종류인데요. 영업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사업 결합의 경우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만 인정되게 된다라는 거. 영업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파리바게뜨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파리바게뜨 내가 하고 싶다고 여기에다가 파리바게뜨 설치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본사에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주고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업권. 특허 내죠. 특허권. 신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얻은 독점적인 권리. 디자인권. 물품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관하여 등록하고 얻는 권리. 상표권, 삼성전자 이런 거 있죠. 특정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개발비, 신규 툴 개발 비용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책정할 수 있는 경우 개발비, 무형자산입니다. 소프트웨어, 윈도우 이런 거 있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금액이 됩니다. 자, 요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은 영업권과 개발비가 중요하네요. 나머지는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이네요. 즉, 투자, 유형,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이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임차, 빌려오는 겁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에요. 내가 무엇을 빌리면서 보증금 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임차 플러스 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즉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을 받죠. 예를 들면 전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임차인도 있고 임대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장기 매출채권. 자, 이것은 장기 플러스 매출채권입니다. 우리 상품 팔고 돈 못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이라 그랬고, 그리고 상품 팔고 받은 경우 받을 이라 그랬습니다. 그것 플러스 장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을 이 매출채권인데요. 여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니까 장기 매출채권이 됩니다. 이것도 거의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미수금 플러스 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상품 위의 것을 사고 돈을 못 줬는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줘야 되는 거 결산일로부터 미수금이니까 받는 거죠. 내가 팔았긴 팔았는데 상품 위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즉 hun내년 이후에 받기로 한 거, 그게 장기 미수금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즉 상품 매출 아니고 상품 매출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인 채권은 받을 권리, 반대말은 채무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됩니다. 부도음과 수표, 말 그대로죠. 부도난 음이나 수표입니다. 음과 수표 대금에 대한 지급 청구 시 지급이 거절되는 부도가 나니까 지급 거절되겠죠. 과 수표를 말합니다. 이때 부도음과 수표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매입 채무. 자, 매출 채권의 반대죠. 채무, 갚아줘야 되는 의무. 그리고 매입은 사는 거 말입니다. 재고자산 사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음. 자, 우리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반대입니다. 받을 음의 반대가 지급음이 됩니다.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돈 못 준 거, 그게 채무가 외상 매입금. 지급음은 상품을 매입하고 뭐를 줬다? 음을 지급한 경우 지급음입니다. 상품 아니면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상품 사고 음을 줬을 때는 지급음. 상품 위의 것을 구입하고 돈을 음을 줬으면 그것은 지급음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이 돼요. 그래서 음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 맞고요. 나중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런갑다,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다 하면
나중에 이래 쭉 진행을 하십시오. 진행을 하셔야지 이거 하나 아시려고 계속 발버둥 치시면 힘이 들어지십니다. 그런갑다 하다가 나중에 핵심 계정 과목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때 또 확실하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미 지급금이네요. 미 플러스 지급 플러스 금이니까 미, 안일미, 지급, 준 돈이에요. 돈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 이외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즉 상품 사고 팔고 하는 거 이외에서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상품 사고 돈을 못 주면 외상 매입금인데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컴퓨터나 이런 거 사고 돈을 못 줬을 때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 비용, 이것도 결산할 때 나오는 겁니다. 비용의 예상입니다. 단기란 말은 올해 속하는 비용 중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 미지급 비용. 당좌 차월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왜 당좌 차월은 보통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약입니다. 이꼴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된다. 예수금.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주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월급 주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월급 받았습니다. 월급 받을 때 월급이 200만 원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과연 다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뗐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떼고 나머지 실수령액은 한 180만 원 이거 받았습니다. 이때 떼였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 떼인 돈이 선납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월급을 직원들한테 주게 되잖아요. 주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이 떼였지만 앞으로는 떼고 직원들한테 월급 줘요. 그 뗀 돈이 바로 예수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주면서 바로 떼는 거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예수금액이 예수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월급 받으면서 떼였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월급 주면서 내가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뗄 거니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거 예수금이 됩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가수금. 자, 가지급금이 반대죠. 알 수 없는 수, 받은 돈, 가수금입니다. 돈을 받았긴 받았는데 누구 돈인지 무슨 돈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금전의 입금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회사 통장에 김길동이라면서 1000만 원이 탁 입금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입금이 됐다 쳐요. 그러면 나는 김길동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갚아준 건데 김길동으로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가수금으로 해두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임시로 쓰는 계정과목이에요. 선수금, 선급금의 반대말입니다. 먼저 받은 돈, 계약금 같은 거 먼저 받은 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등을 약정하고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받은 거, 먼저 받은 거. 계약금을 내가 먼저 주면 선급금이 되겠죠. 선수수익, 이거 결산해 놓는 겁니다. 수익의 연이죠. 단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 선수수익. 단기 차입금, 단기 플러스 차입 플러스 금입니다. 그 차입은 빌려오는 거, 금은 돈, 단기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는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주기로 하고 빌려온 돈. 자,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갚아주는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중 결산일 현재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10년 뒤에 갚아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이네요.
10년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앞에 뭐 장기가 되겠죠. 합쳐서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1, 2, 3, 4, 5, 6, 7, 8, 9 됐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때 이 장기 차입금을 계정과목을 바꾸어줘야 되는데요.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사채, 이게 사채는 전산회계 1급 이상 주로 세부에 많이 나옵니다. 주식에다가 장기 자금 조달을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이 사채. 자, 장기 차입금이네요. 돈 빌려온 거고, 뭐, 차입이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앞에 안 나왔었나요? 앞에, 단기 차입금이 나왔고요. 유동부채네요.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주기라고 빌려온 돈. 임대보증금. 보증금은 보증금이고요. 임대는 건물 같은 거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나 무엇을 빌려주고 그 보증금 받는 게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왜 이름을 퇴직금 있죠? 퇴직금을 말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충당부채 쌓아놓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니까 돈 못 준 거네요. 근데 앞에 뭐 장기 돈을 못 주긴 못 줬는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주기라고 돈 못 준 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즉 상품은 아닙니다. 아니고 상품 이외에 발생한 채무로서 1년 이후에 지급할 채무. 예, 맞습니다. KT 2급 에서는 요만큼만 나오죠. 요만큼만 나옵니다. 자본금. 자, 자본금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뭐 이것도 2급에는 요 말은 안 나오겠네요. 전산회계 1급 이상에도 나옵니다. 인출금. 인출금은 꼭 아셔야 됩니다. 개인 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출한 금액으로 결산 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 인출금은 왜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 쓰는 거 있죠? 그거 인출금으로 합니다. 나중에 기말 결산 때 이거 자본금에서 빼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패스 일단 하랍니다. 너무 많으면 여러분 공부하시기 또 힘들잖아요. 자, 다음 상품 매출.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예요.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상품이냐 하면은 사고 팔고 하는 거.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상품입니까? 비품입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상품일 수도 있고 비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 내가 컴퓨터 사고 팔고 하는 회사면 컴퓨터는 상품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볼펜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에서 컴퓨터는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인가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차를 사고 팔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그 차는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뭐 상품이 됩니다. 차를 팔았다, 상품 파는 거예요. 차를 샀다, 상품을 산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볼펜을 파는 회사에서 차를 샀습니다. 그건 상품이 아닙니다. 왜? 내 업종이 볼펜 사고 팔고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때 차는 차량 운반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예요. 상품을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로 해야 됩니다. 제품은 사는 경우 없죠. 만들어 파는 거니까 제품 매출. 자, 다음 이자 수익. 이자 받는 거, 이자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 자, 요거는 우리가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시세가 오르잖아요. 오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것은 연말에 배당을 합니다. 그 배당금 받은 게 뭐? 배당금 수익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넉 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4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안 팔았어요.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5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7만원 해요. 안 팔았지만은 2만원 올랐잖아요. 이익 봤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본 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만원이 되는 겁니다. 처분은 다 판 거예요. 자, 내가 단기 매매증권 삼성전자 주식 5만원 주고 샀는데요. 7만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봤죠? 얼마 이익 봤습니까? 2만원. 그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면 실현, 미실현이네요. 실실현이란 말은 실제로 이익을 봤단 말이고, 미실현은 계산상 이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환차익, 외화자산의 회수와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미국 사람한테 1달러치를 팔았습니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넉 달 뒤에 1달러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죠. 근데 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돈을 얼마 받았을까요? 1,100원. 오, 이상하잖아요. 내가 1,000원치를 팔았는데 돈을 받을 때는 뭐 1,100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서 이때 100원이 뭐 외환차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외화환산이익. 이거는 요거는 미실현이죠. 미실현이 됩니다. 외화환산이익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외국 사람한테 1달러치를 팔았습니다. 1달러에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31일이에요. 내년 3월달에 받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환율이 1,100원이에요. 1,100원이면 내가 팔 때는 1,000원, 지금 당장 1달러 받으면 1,100원 되잖아요.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100원이 올랐죠. 그때 뭐 외화 환산이익 1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의 개념과 외화 환산이익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평가선 계정이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과 외환 차익은 또 서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익 보고 실제로 손해보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수수료 수익. 우리 수수료 같은 거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같은 거 받는 경우 있죠. 그것들 수수료 수익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많이는 사용 안 돼요. 임대료, 반대말은 임차료죠. 자, 생각해봐요. 임대란 말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될까요? 돈을 받는 거죠. 그게 임대료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임대료. 반대말은 임차료죠. 내가 무엇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 임차료가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을 장부금액, 시도금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그 차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거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실제로 저 한 100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주고 샀는데, 우리 딸이 취업을 해서, 아빠, 내 첫 월급 타서 핸드폰 아빠 선물할게 하고 새로 핸드폰을 하나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핸드폰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라도 파는 게 유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 3년 썼습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3년 썼으니까 한 20만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될 것 같은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썼고, 이걸 교차료나 아니면 옥션이나 아니면 어디에 올려놨습니다. 누가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그 핸드폰 좋아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 받으실랍니까? 이래 물어봐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때 30만원 드리면 되겠어요? 이래 물어봐요. 이게 웬일이야? 이거 나는 20만원만 받으면 된다. 20만원만 주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요. 30만원 참 좋은 가격에 사시는 겁니다. 30만원 주세요. 이렇게 돼요. 저도 후자입니다. 30만원 받아들 겁니다. 받고, 자, 이럴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얼마짜리였습니까? 20만원짜리로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이 되고요. 내가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30만원. 내가 2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30만원 받았으니까 10만원이죠. 일단 방금 이 상황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죠. 손해봐야 기분이 좋을까요? 이익봐야 기분이 좋을까요? 이익봐야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투자자산 처분이익 비슷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했을 때 그 차이. 그러니까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토지, 투자부동산을 샀습니다. 요거를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시세가 올라서 1억 3천에 팔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죠? 얼마치? 3천만원치. 그게 바로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계산은 맞아떨어집니다. 자산, 수정이익.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 인식하는 이익. 자,
자, 우리 요거의 반대말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 기부금이라고 알죠?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 뭐? 기부금. 반대입니다. 반대 계정이 뭐? 자산 수증이익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거 뭐? 자산 수증이익이 되는 겁니다. 채무 면제이익, 말 그대로 채무 뭐? 빚 면제 없도록 해주는 거 이익.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상대방이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채무 면제이익.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인식하는 이익, 채무 면제이익. 뭐 이런 경우 잘은 없겠죠. 아무튼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비, 이익을 보기는 봤는데 이건 이익인데 구실구실한 거 얼마 안 되는 이익. 영업 외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이익이나 빈번하지 않는 이익. 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요. 제가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휘발유를 넣었어요. 제가 가진 카드는 휘발유 넣으면 그 금액에 0.5% 제가 기름을 내가 10만원치 넣었습니다. 0.5% 같으면 5만원이 바로 캐시백이 돼서 들어와요. 이때 이 500원을 무엇으로 할까? 이게 바로 자비. 돈이 미미한 금액인데 이익을 본 거. 뭐? 자비. 반대말은 잡손실. 구실구실한 손실이죠. 금액이 미미한 금액이 손해를 보긴 봤는데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할 때는 잡손실. 이렇게 합니다. 회계는 그래서 반대 계정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임대료는 내가 무엇을 빌려주고 그 대가 받는 게 임대료. 반대말은 임차료도 있죠. 내가 무엇을 빌려오고 그 대가 주는 거 뭐? 임차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수정이 남한테 공짜로 받는 거라 그랬죠. 반대말 기부금이죠. 내가 남에게 공짜로 주는 거. 잡이익의 반대말이 뭐? 잡손실, 구실구실한 이익, 얼마 안 되는 이익, 얼마 안 되는 손실은 뭐? 잡손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계정 과목이 쉽게 기억이 됩니다. 자, 병이네요.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라는 것은 뭐?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멸된 원가입니다. 없어지는 원가요. 자, 상품 매출원가. 자, 제품 매출원가는 지금 빼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이 공식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건데요. 기억해 주시면 참 좋고, 그리고 기억이 안 되면 그런갑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는데요. 뭐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 보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1월 1일 날 1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 100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계 800개를 샀어요. 올해 상계 8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기말에 남은 게 200개가 남았어요. 몇 개 팔았을까요? 자, 1월 1일 날 100개 있었습니다. 올해 800개를 샀어요. 12월 31일 날 기말은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200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과연 몇 개 팔았을까요? 900개에서 200개 빼니까 뭐? 700개죠. 그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자, 1월 1일을 기초랍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100개. 1월 1일 날 내가 100개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올해 구입한 것이 뭐? 단기 상품 수입 매입액 800개. 기말 상품 재고액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거 200개. 그럼 이게 700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 자체를 달달달달 외우려 하시면 참 힘이 드시고요. 방금처럼 내가 1월 1일 날 100개 있었고 올해 800개 타고 12월 31일 날 200개 남았다. 몇 개 팔았게? 700개. 그게 상품 매출 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지금은 빼겠어요. 자, 비용이네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그러고요. 우리 계정과목 적을 때 가로 열고 판 적어나면 다들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급여, 직원들 월급이죠. 직원에 대한 급여와 재수당. 임금은 공장 직원입니다. 우리는 공장이 없으니까 일단 급여만 알겠어요. 사무실 직원들 급여, 월급이 다 급여입니다. 퇴직급여, 퇴직금 말이죠. 직원이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경우에 퇴직금이 퇴직급여. 복리, 후생비 참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원한테 밥 사준다든지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든지 직장 체육대회라든지 야유회비 이런 거 지원해주죠. 이런 게 복리, 후생비.
여비, 교통비, 여비 플러스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 차비죠. 여비는 먹고 자고 하는데 드는 돈. 주로 여비 교통비는 출장 갈 때 되겠죠. 출장 가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여비도 필요하죠.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통비와 출장 여비를 여비 교통비라 그럽니다. 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좀 달라요. 자, 이거는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한 성격의 비용. 그러니까 경조사비 우리 회사 직원 축의금을 주면 복리후생비입니다. 우리 회사니까. 하지만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 축의금 주면 접대비가 됩니다. 통신비가 있네요. 통신비. 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팩스요금, 인터넷요금, 즉 통신비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돈들 통신비가 됩니다. 자, 다음 수도 광열비. 수도 물이고 광, 빛. 빛이니까 전기가 되겠죠. 열, 가스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스,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요금이 수도 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세금 플러스 공과금입니다. 세금과 공과.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자, 업무입니다. 사업주 개인적인 재산세는 인출금이 돼요. 회사 일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라든지 적십자 회비, 협회비 이런 것들은 다들 세금. 그러니까 우리 무슨 세, 새로 끝나는 것들은 다들 세금과 공과이며 이것 말고도 상공회의소 회비라든지 적십자 회비라든지 무슨 기업 협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들 세금과 공과로 처리됩니다. 임차료네요. 임차료. 임차가 무엇을 빌려오는 거고 그 사용 대가 주는 게 임차료, 반대말이 임대료라 그랬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라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등의 임차 비용이 임차료. 수선비, 고치는 비용이죠. 고치는 비용.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물, 기계장치 등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이 수선비. 그러니까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수선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보험료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보험료 주는 거 있죠. 업무와 관련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에 대한 보험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들고 건물의 화재 보험도 들고 보험료 주는 게 보험료입니다. 차량 유지비. 왜 차 밑에 들어가는 돈들 있죠.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기름도 넣어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 껴야 되고 엔진 오일도 갈아 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반구의 유지와 수선을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 차량 유지비, 운반비, 말 그대로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상품이나 제품 등을 매출입니다. 매출하고 지출한 운송료가 운반비. 다음 도서 인쇄비. 도서 플러스 인쇄비입니다. 책이나 인쇄소에서 인쇄를 맡기고 돈을 주는 거 도서 인쇄비. 업무와 관련된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 그리고 잡지 구독료, 인쇄비 이런 것들이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소모품 쓰고 없어지는 건데요.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소모품으로 하고요. 이렇게 비용으로 할 때는 소모품비로 한다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모성 물품을 구입비, 복사용지라든지 문구류라든지 이런 거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가 용역이죠. 용역에 대한 대가 주는 게 수수료 비용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 송금하게 되면 송금 수수료 주죠. 자, 이것 말고도 수수료 비용은 은행 송금 수수료 줬다. 이거 틀리는 사람 빵명입니다. 어떤 거? 청소시키고 돈 주는 거 있죠. 이것도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리고 왜 세콤 같은 거 설치하고 돈 주는 거 있죠. 그것도 경비 용역. 그것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광고 선전비. 광고 플러스 선전비입니다. 광고할 때 광고비로 주는 거 광고 선전비. 선전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거 선전비.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 목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지출한 광고 비용 이런 것들을 다들 뭐 광고 선전비라고 해요. 자, 광고 선전 요 중에서 잘 나오는 거 보험료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차량 유지비 자주 나오는 거고요. 운반비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나중에 따로 공부할 겁니다. 도서 인쇄비 뭐 다 자주 쓰고요. 소모품비 자주 쓰는 거고 수수료 비용 자주 쓰고요. 이 다 자주 쓰는 거예요. 특히 계정 과목들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이 잘 출제가 돼요. 잘 출제가 되고 이게 조금 양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히 그냥 익혀간다. 모르시면 패스 하십시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모르신다고 너무 깝깝해 하지 마시고 패스 하시다가 이 강좌가 딱 끝나고 나서도 과연 모르는가? 그때는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계정 과목이 지금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다 외우시려고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회계 공부 못해요. 모르시면 알겠거든. 그러네 하고 모르시겠다. 에이 모르겠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강좌가 마치고 나서 과연 내가 다 모르는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